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쌤튜브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의료관계 법규 감염병 수업 이어가도록 할게요. 감염병 4장 5장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부터 고위험 병원체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수업에서 중요한 내용은 5장보다는 4장에 더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감염병 감시를 하기 위한 실태조사, 그리고 역학조사, 어떤 내용을 어떤 간격으로 역학조사를 하는지, 그리고 역학조사를 하는 주체가 누군지 역학조사반이 있거든요. 조사반. 이 역학조사반이 어느 규모로, 몇 명으로 꾸려지는지, 그리고 각각의 역학조사반별의 그 기능과 역할의 차이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간혹 문제에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중심으로 여러분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제4장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입니다. 자, 감염병을 감시하려면 이제 표본, 어디에서부터 어떤 원인으로 시작되었는지를 감시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 감시를 하기 위한 표본 감시 기관을 질병관리청장이 지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질병관리청장이 직접 표본 감시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기관에 감염병과 관련돼서 표본 감시를 해라 라고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표본 감시 기관에서 이제 똑똑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표본 감시를 해야겠죠. 하지만 표본 감시 기관이 뭔가 자료 제출 요구 또는 협조 요청에 따르지 않았다든지, 혹은 폐업 등으로 감염병 표본 감시 업무를 할 수 없다든지, 그 밖에 표본 감시 업무를 게을리했다든지, 이렇게 된다면은 이 표본 감시 기관으로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취소 법안도 있습니다. 표본 감시 기관에 의해서 감염병의 표본 감시가 이루어지는데요. 여기 제가 필요한 문항만 따와서 1번, 5번, 7번만 있는데 7번 한번 보시면,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서 관련 정보를 긴급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장에게 특정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한대요. 그러면 이 공공기관에서는 감염병 표본과 관련된 이 정보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제공하는 정보가 바로 이 감염병 시행령에 있는 제공 정보의 내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서 질병관리청장이 나는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 이런 정보가 필요해요 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정보가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 의사 환자 또는 병원 보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전화번호, 직업, 감염병명, 발병일 및 진단일, 요것들을 요구를 할 수 있고요. 감염병 환자 등이 진단한 의료기관의 명칭, 주소지, 전화번호, 의사 이름,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내용에 예컨대 종교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특정한 성향을 특정 지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죠. 그죠? 환자 관리를 위해서, 역학의 관리를 위해서 제공받아야 하는 그런 일반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감염병원체 확인기관입니다.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의해서 실험실 검사를 통해서 감염병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감염병 병원체는 이렇게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부터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이런 곳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다음 실태조사입니다. 질병관리청장과 그리고 시도지사는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기출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감염병 실태조사를 하는 그 항목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있죠. 그럼 그 항목이 감염병의 관리, 그리고 감염병의 실태, 내성균의 실태, 요것들을 파악을 하는 거죠. 여기서 감염병 관리, 감염 실태는 당연히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지만, 내성균 실태는 좀 따로 암기를 해둬야겠죠. 감염병에서 실태 조사를 하는데, 그 실태 조사를 하는 항목이 감염병 관리, 감염병 실태, 그리고 내성균 실태까지 있다라는 내성균,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을 해두세요. 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라는 걸 하는데, 우리가 그 실태조사 뭐뭐 한다 그랬죠?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실태조사, 그리고 감염병 실태조사, 내성균 실태조사, 이렇게 들어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간혹 보기에 다음 중 감염병 실태 조사에서 수행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해서 감염병 환자의 연령, 성별, 지역별 분포 뭐 이런 내용들 쭉쭉쭉 들어가고 여기에 더하기로 뭐 어떤 보기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뭐 예방접종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가 예방접종이라는 거를 워낙 단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게 말이 그럴싸하면 그걸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무엇이다? 실태조사에는 감염관리, 감염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내성균 요 내용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감염병 실태조사다라고 한다면 감염병이 들어가 있는 단어만 골라야지 뭐 이 안에서 예방접종이라든지 뭐 기타 다른 내용들을 보기를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에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준다는 게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 의미 있는 숫자들 외웠어야 했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주기는 어떻게 되는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주기는 의료기관 감염 관련 실태조사는 3년, 감염병 실태조사 3년, 그리고 내성균 실태조사는 매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어요. 근데 루틴하게는 뭐다? 3년, 내성균은 매년이다. 이렇게. 자, 실태조사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이렇게 보기가 4개 정도 있는 거는 정말 시험에 나오기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죠. 그죠? 감염병 실태조사하는 방법은 감염병 환자 등 내성균 환자와 관련된 환자에 대한 설문조사 및 검체검사, 또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과 관련된 자료조사, 진료기록부 보는 거죠.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 명세 등에 대한 자료조사, 뭐 이렇게 청구 자료를 조사함으로써 뭐 지난 뭐 얼마부터 얼마 기간 동안 뭐 특정한 지역에서 해당 진단명으로 얼마만큼 의료 수요가 있었나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일반 국민에 대한 표본 설문조사 및 검체검사, 이것들이 감염병 예방 관리에 필요한 실태조사 방법입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는 우리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감염병 실태조사, 내성균 실태조사라는 이 세 가지로 나뉜다는 것과 이 실태조사의 주기는 의료기관 감염관리는 3년, 감염병 실태조사 3년, 그리고 내성균은 얼마다? 매년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역학조사입니다. 역학조사라는 거는 이 역학조사의 단지 정의만으로도 좀 의미가 있어요. 역학조사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질병관리청장이나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발생 여부가 불분명하니 발병 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이에요. 역학조사라는 게 더듬어 내려가서 그 원인을 조사해 보는 거잖아요. 조금 뭐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예전에 이제 제가 그 군인이었었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은 그 국군의 날을 앞두고 지상군 페스티벌이라는 거를 해요. 이제 군인들이 할 수 있는 묘기들을 막 이제 보여주는 거죠. 비행기도 띄우고 막 그런 복장 전시회 같은 것도 하고 해서 그거를 대전에 있는 계룡대라는 데서 이렇게 하는데 지상군 페스티벌을 하면은 각 군에서 이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행사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제 그럴 때 저는 이제 그 간호 부분을 담당을 했으니까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제 저희는 의무지원을 주로 하는 거예요. 의무지원을 하는데 그날 어딘가에서 이제 점심을 다 같이 사 먹고 이제 그런 외부에서 천막 치고 막 음식 팔고 이렇게 하거든요. 다 군대에서만 이렇게 밥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민간 업체에서 제공하는 그런 국밥을 저도 사 먹고 오후 진료를 보려고 하는데 제가 너무 그 오심구토가 너무 심한 거예요. 막 토할 것 같고 막 배가 아프고 그래가지고 간이 화장실 가가지고 막 화장실 갔다 오고 막 급하게 천막 뒤로 돌아가지고 토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이랬는데 막 그렇게 저처럼 비슷한 증상을 가진 환자들이 막 많이 오는 거예요. 몇 명이.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다. 우리 원인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계셨던 군의관님이 그 온 사람들의 점심 뭐 먹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사했더니 특정한 국밥집에서 다 같이 밥을 먹고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다 오신구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건소에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나와서 역학조사를 하고 이제 검사를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음식점이 그 지상군 페스티벌에서 빠지게 됐거든요. 이런 것들이 역학조사인 거죠. 앞으로 이제 그 집에서 계속 음식 팔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 행사 참여한 사람들 밥 사 먹고 다 이렇게 오신구토 식중독 걸리죠. 하고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원인을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우리 의무대에 그렇게 오신구토 설사로 오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 뭔가 원인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이게 바로 이 역학조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감염병 발생하여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여 발병 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무엇을 해야 되냐?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게 한 가지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런 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시행될 때 역학조사를 뭐 얼마만큼 빨리 해야 되냐, 24시간 내에 해야 되냐, 48시간이냐, 일주일 내냐, 지체 없이냐라고 한다면 무엇이다?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해야 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게 번지고 번져서 더 큰 사회적인 피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역학조사는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지체 없이 해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 내용이 포인트예요. 자, 그런데 역학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음식점에서 막, 우린 그럴 리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이미 음식 다 폐기해가지고 지금 검사할 수 있는 잔여 음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세요. 이렇게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하고 방해하고 회피해요? 그러면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자,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 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가 이렇게 세 가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든지, 거짓으로 진술했다든지,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든지,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은폐했다든지, 이렇게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동을 했을 때는 벌금 무엇?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역학조사 부분은 조금 중요하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는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나오는 역학조사의 내용이에요. 이 역학조사에서 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좀 세부적으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어렵기는 한데 다 일일이 외우기는 다 너무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이해를 해둔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감염병과 관련된 역학조사에서는 이렇게 5가지를 역학조사에 포함시킨다고 해요. 감염병 환자의 인적사항, 발병일 및 발병 장소, 원인이 뭐고 경로가 뭐다, 그리고 진료 기록, 그리고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그 국밥을 사 먹고 배 아팠던 사람이 누구냐, 뭐 양경진 누구다, 며칠이냐, 뭐 10월 뭐 1일인데 점심 이후부터이다. 어디서냐? 계룡대 그 지상군 페스티벌 하는 그 장소다. 감염 원인과 경로 뭐냐? 아무리 봐도 점심을 거기서 사 먹어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진료 기록을 보니 뭐 설사 몇 회와 열 몇 회와 오심이 심하다 뭐 이런 것들 진료 기록에 써 있을 거고요. 그죠? 그래서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은 뭐 조사를 했더니 진료인은 몇 명 중에 몇 명이 뭐 10명 중에 9명이 거기서 국밥을 사 먹었더란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고, 역학조사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내용 여기서는 지금 동그라미 2번 법 29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예방접종과 관련된 거예요. 예방접종도 역시 문제가 생겼다면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예방접종하고 이상 반응이 있던 사람의 인적사항, 그리고 접종 일시 접종 내용, 이게 발병일 및 발병 장소와 같은 의미죠. 그죠? 이상 반응에 대한 진료 기록, 무슨 약 받았는데 접종약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 밖에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이것들이 역학조사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역학조사의 시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언제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데, 근데 누가 언제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데로 나뉘어요.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실시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우리가 이 아래 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질병관리청장은 뭔가 나라의 전체적으로 이게 들썩들썩 했을 때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우리 동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조사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보기에 포함이 되어요. 여기서는 이런 문제들 나오죠. 다음 중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보기 가나다라 뭐 이렇게 내어놓고 시도지사 하나 끼워놓는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는 둘 이상의 시도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인 거예요. 이거는 각각의 시도지사의 역량을 뛰어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감염병 발생 여부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과 관련돼서 조사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 그러니까 국가에서 전체로 어떤 특정 제약회사에서 예방접종 약을 이제 이렇게 구매를 해가지고 전국으로 뿌렸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럼 그거 이제 질병관리청장이 조사를 하는 거죠. 시도지사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했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저 자체 시도로는 역량이 안 되는구나,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럴 때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반면에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뭘까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경우나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진 않았지만 관할 구역과 역학적인 연관성이 있어서 우리한테도 퍼져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연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예컨대
그런 거 있죠. 뭐 서울시에서 구길이 되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A라는 건물에서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길을 건너서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그 지하철은 B라는 구에 속해 있다. 그러면 B 구에서도 당연히 역학조사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구에 있는 그 장소로 A 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관할 지역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사례가 발생해서 원인 규명 조사가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하게 됩니다.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각각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분을 해두시고요. 자, 다음은 역학조사반의 구성이에요. 역학조사반의 구성이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인지적 법의 가치로서 중요하다기보다는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그죠? 숫자 나오고 이러면은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자, 어쨌든 자, 얘기해 보겠습니다. 역학조사반이라는 게 이제 생겨요. 조사를 하려면 이제 조사반이 있어야 될 것 있잖아요. 조사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죠.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청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두고 시도에 시도 역학조사반을 두고 시군구에 시군구 역학조사반을 둔다. 역학조사반이라는 이름은 다 똑같고요. 근데 그게 중앙역학조사반이냐, 시도역학조사반이냐, 시군구 역학조사반이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하는 인원이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중앙역학조사반이 가장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30명 이 역학조사반을 구성하고 있고요. 시도 역학조사반 및 시군구 역학조사반은 각각 20명의 역학조사반 인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 중앙역학조사반의 구성 인원 숫자로 옳은 것은 10명, 20명, 30명, 40명, 50명 몇 명이다? 30명. 중앙은 30명이고 시도는 몇 명이다? 20명. 20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이 역학조사반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죠. 우리 보통 뭐 이렇게 무슨 회 구성한다 이렇게 하면은 뭐 절반은 공무원이었고 나머지 그 중에 일부는 이제 의료인이었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뭐 전문가 혹은 시민단체 이렇게 구성이 됐잖아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방역 및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그리고 법에 의한 역학조사관, 공보의, 의료인, 감염병 관련 전문가 요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요. 근데 몇 명이다? 중앙역학조사반은 30명, 시도역학조사반은 20명 맞습니다. 자, 이렇게 역학조사반은 이런 숫자로 구성이 되고요. 역학조사반은 감염병 분야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라고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어떻게 나뉘는지 명수 몇 명인지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는지 이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역학조사반의 임무예요. 이것도 문제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공부하기 너무 벅차시면 이것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자, 중앙에 위치하는 중앙역학조사반은 30명으로 구성이 되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역학조사에 큰 일을 해요. 중앙에 역학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평가하고 어떤 실시 기준으로 역학조사를 할 건지 개발을 하고 그리고 시도 역학조사반 및 시군구 역학조사반에 대한 교육 훈련을 담당을 합니다. 여기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 있잖아요. 물론 서울시 종로구 이런 데서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저기 해남군에서 공부하는 분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해남군 이런 데는 스스로 뭔가 역학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교육을 하고 이런 게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도 시군구 역학조사반에 대한 교육 훈련 역할을 중앙에서 담당을 하고요. 감염병에 대한 역학적인 연구 활동, 감염병의 발생 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발생 사례 수집 분석 및 제공, 시도 역학조사반에 대한 기술 지도 및 평가, 이런 일들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사이즈가 시도 역학조사반이고요. 그 아래 사이즈가 시군구 역학조사반에 포함이 되는 거죠. 각각 이런 임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역학조사의 요청이에요. 뭔가 이상하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계룡대 지상군 페스티벌에서 점심을 먹고 났더니 막 사람들이 갑자기 오신구토 설사로 의무대에 찾아왔다. 그럼 어떻게 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요청한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장이 누구에게 질병관리청장이나 시도지사에게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고요. 요청을 하면은 얼마 만에 요청을 받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역학조사의 실시 여부 및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해당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통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고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보고를 받고 나면 지체 없이 뭐 일주일 내에, 3일 내에, 24시간 내에 아니고 연락 받고 나면 우리가 가서 역학조사 하겠다. 뭐 몇 시에 간다, 어떤 규모로 한다, 이런 것들을 지체 없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통지를 해서 역학조사는 지체 없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특징 가지고 있어요. 자, 역학조사를 하고 역학조사반을 꾸리려면 전문가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역학조사 인력을 양성을 하여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장은 제60조 제2의 사망 뒤쪽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기적으로 역학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역학조사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숫자의 역학조사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올해 굉장히 활성화된 법안 중에 하나입니다. 자, 60조 2항 나중에 배울 거지만 우리 미래를 먼저 더듬어 보자면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100명 이상 100명 많죠, 그죠?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 우리 이거 여러분 아까 여기 이거 역학조사반이랑 역학조사관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역학조사반은 세트 메뉴인 거죠, 세트. 그래서 중앙에 30명, 이제 지방 시도에 20명 이렇게 구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역학조사반 안에 들어가는 구성 인력이 역학조사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인력으로 역학조사관. 역학조사관인데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는 100명 이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질병관리청에서 역학조사반을 만드는 경우 이 100명 이상 가지고 있는 역학조사관 중에서 일부를 역학조사반으로 이제 그 역할을 주로 보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시도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둔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자, 이 경우에 시도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은 뭐여야 된다? 의료인 중 의사로 임명해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건 여기는 시도였고요. 자, 시군구청장은 역학조사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고요. 인구에 따라서 내용을 조정을 하는데 그래도 시군구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둬야 합니다. 자, 역학조사반은 중앙이 30명 그리고 그 지자체가 20명으로 역학조사반을 구성을 하는 거고, 역학조사 인력인 역학조사관은 뭐다? 질병관리청 소속으로는 100명, 그리고 시도는 2명, 시군은 1명 각각 이상씩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이 숫자 여러분 기억을 잘 해두세요. 자, 역학조사관의 교육훈련 과정이 2020년 9월 11일에 세상에 개정이 됐습니다. 뜨끈뜨끈한 법이죠. 그런데 이게 이전에 2016년 6월 30일까지는 이제 요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이게 이제 이 이후에 변경이 되면서 요런 형태로 변했는데 여기서 변경된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근데 아직 문제집에 과거 기준으로 반영이 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2020년의 개정판인 문제집에서도 이 역학조사관의 교육 훈련 과정과 관련해서 이 과거 기준으로 뭐 교육 이수 시간은 얼마나 되나 이런 문제들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이 교육 이수 시간이라든지 교육 훈련 내용 중에서 학술 발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교육 과정은 뭐 2주인데 OJT가 뭐 3주고 이런 것들 내용도 다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푸시다가 이거 좀 이 내용이 있네? 이러면 그거는 푸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지금 현재 법안으로는 틀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시험은 중요한 시험들은 현재 기준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게 틀린 법이거든요. 지금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문제를 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국시 같은 데서는 절대 현재 법안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 현재랑 바뀐 내용을 내지 않습니다. 그 이제 국시가 치러지는 그 기점으로요. 근데 조심스럽기 때문에 최근에 바뀐 법을 내지는 않지만 하지만 과거의 법으로도 내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최신 법으로 공부를 하셔야
좋겠죠? 그죠? 자, 역학조사관의 교육훈련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역학조사관의 교육훈련은 좀 더 심플하게 바뀌었어요. 기본교육 및 지속교육을 포함한 2년 과정의 역학조사관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교육은 얼마다? 2년 과정이다. 라는 거. 그리고 보수교육이라는 걸 실시한다라는 내용. 역학조사관의 교육훈련 과정의 세부 내용은 기본교육, 지속교육, 보수교육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세요. 역학조사관의 교육훈련 기간은 얼마다? 2년이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보수교육한다라는 것들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은 자료의 제출 요구입니다.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서 특정한 기관이라든지 혹은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은 당연히 자료를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인력을 파견해라 라고 요구를 하면은 인력도 파견을 해줘야 되고요.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특정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런 것들 자료 제출의 요구와 관련된 법안에서 항상 나오는 내용들이죠. 자, 다음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건강진단이에요. 건강진단은 건강한 사람들, 회사 다니는 사람들의 그런 건강검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인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에 한해서 이 사람들에게 성매개 감염병에 관련된 건강진단을 받아라라고 의무로 받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국가에서 의무로 당신들은 반드시 성매개 감염병 관련돼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정해놓은 사람들이 이런 이제 유흥업소에 그런 여성 종업원들, 유흥접객원들, 안마시술소 여성 종업원들 이제 이런 분들이죠. 에이즈를 감염시킬 수 있는 등등등 이런 것들. 그래서 거기서 하는 검사들이 매독 검사, HIV 검사, 그 밖에 성매개 감염병 검사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합니다. 자, 여기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등에서 건강진단의 대상자는 누구다? 성매개 감염병과 관련된 그런 이제 업체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다. 그래서 성매개 감염병과 관련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그 항목은 세 가지, 매독, HIV, 그 밖에 성매개 감염병 검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세요. 자, 다음 해부 명령입니다. 이제 시체를 해부하는 거죠. 감염병으로 사망했을 때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해부를 해야 해요. 그 해부 명령을 하는 주체자는 질병관리청장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여기 이 감염병과 관련된 법률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웬만해선 거의 절대 아주 등장을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그런 명령 주체자, 허가 주체자는 질병관리청장입니다. 그래서 감염병과 관련된 뭐뭐뭐 법률이 나왔는데 주체자가 누구인가, 실시자 누구인가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 고르시면 안 되고 잘 모르겠으면 그냥 질병관리청장으로 찍으시기라도 해야 돼요. 자, 시체 해부 명령 누가 한다? 질병관리청장이 한다. 그런데 해부를 하려면 그 연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내 남편이 코로나로 사망을 했는데 제 허락 없이 시체 해부하면 내 마음이 찢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런 문제도 나오더라고요. 해부 명령을 했을 때 해부는 누가 하냐? 감염병 전문의, 해부학 전문의, 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사람이 해부를 담당하는 의사로 을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형외과 전문의, 유전학 전문의, 외과 전문의 이런 사람이 아니고 감염병 전문, 해부학 전문, 병리학 전문, 법의학 전문입니다. 감염병, 그리고 법의학, 해부학, 병리학 이렇게 구분되시겠죠, 여러분? 해부학, 병리학 왠지 느낌 비슷하잖아요, 그죠? 해부 생리학, 해부 병리학 뭔가 속에 무슨 문제가 있나 들여다봐야 되니까. 그리고 감염병이니까 감염병,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법의학, 감염병,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감해병법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두세요. 어떤 문제가 여기에 보기로 유전학 전문의 이런 사람 끼워놨는데 그럴싸하잖아요. 그죠? 고를 수 있거든요. 이런 거 아니다. 감염병이나 법의학 또는 해부학, 병리학이다. 이거 기억을 해두세요. 자, 다음은 시신의 장사 방법입니다. 이제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인데 우리가 뉴스 통해서도 많이 보셨죠, 여러분. 코로나에 걸렸을 때 시신 어떻게 장사를 처리를 하냐. 보통 화장하죠, 그죠, 여러분. 자, 시신의 장사 방법 같은 경우에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환자 등이 사망한 경우 사망 후 감염병 병원체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사람을 포함한다. 사망 전에도 감염병이었고 사망하고 나서 봤더니 감염병 보유자였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해서 그 시신의 장사 방법들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장사 방법으로는
화장의 방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고위험 병원체예요. 고위험 병원체는 누가 다룰 수 있냐, 그리고 다루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신고해야 되냐, 이런 내용들입니다. 신고 당연히 누구한테 해야 되겠죠? 질병관리청장에게 해야겠죠, 그죠? 감염병 환자나 식품, 동식물 또는 그 밖의 환경으로부터 고위험 병원체를 분리하는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 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병원체를 내가 분리했는지, 분리해서 어떤 검체를 얻었는지, 그리고 분리한 날짜는 무언지를 지체 없이 신고한다라는 내용. 자, 그리고 뭔가 연구활동을 위해서 이 고위험 병원체를 반입을 할 수 있겠죠. 반입 허가를 받아야 돼요. 누구에게? 질병관리청장에게 받아야겠죠.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고위험 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는 거예요. 진단이나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해야 되지 그 위의 목적은 안 되겠죠. 그래서 반입하려는 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허가는 뭐죠? 우리 의료기관에서도 신고는 나 신고할게요, 신고합니다 하면 땡인 거고,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허가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병원의 규모는 얼마고 어느 과로 개설을 할 거고, 그래서 전문의는 몇 명이 있고 간호사는 몇 명이 있고, 이런 내용들을 허가서를 막 작성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위험 병원체를 반입을 할 때도 고위험 병원체 관련 취급시설 설치 운영하는 것들, 그리고 고위험 병원체를 어떻게 안전하게 수송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비상조치를 할 것인지, 그리고 보건복지부 영화로 정하는 고위험 병원체 전담자를 두는 것,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허가서를 작성해서 질병관리청장에게 고위험 병원체 반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고위험 병원체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 고위험 병원체를 검사, 보유, 관리, 이동하려는 자는 그거와 관련된 시설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시설과 관련돼서는 질병관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시설 설치 운영하고 안전관리 하는 데서 변경사항이 생겼다.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사항에 변경을 하려면 역시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너무 경미한 사항, 미미한 거면 그냥 신고해도 됩니다. 신고가 허가보다 더 가볍고 작은 거죠. 그죠? 그리고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 고위험 병원체 안전관리에서 등장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고위험 병원체라는 게 위험하고, 우리 그 코로나 관련돼서도 뭐 그런 이제 어떤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우한에서 어떤 이제 병원체를 관리하는 연구소에서 이 균을 일부러 어디에 방출을 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고위험 병원체를 가지고 있는 데는 스스로 관리를 잘 하고 이게 유출이 되지 않도록 폐기라든지 등등 활동들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활동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허가를 취소해야 되죠, 그죠?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거기서 그렇게 병원체를 잘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치했다면 이렇게 코로나처럼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거는 그냥 어떤 그런 루머 이슈일 뿐이지만요. 자,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 취소입니다. 다음에 각 하나의 사항에 해당이 되면 허가를 취소하고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시설을 운영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허가를 취소하는 사항은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허가와 관련돼서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 변경 허가받지 않았던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던지, 또는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고위험 병원체를 씻어 흘려보내는 것들이 상하수도로 노출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미달된 경우 어떻게 한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얼마 이내에 운영을 정지할 수 있다? 1년 이내에 운영을 정지할 수 있다라고 나와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의료법에서 정지의 맥시멈은 1년이었고요. 의료인의 의료 정지 기간 맥시멈 1년이죠. 그리고 의료기사 등의 법률에서 정지기간 얼마였죠? 6개월이었죠. 요거 두 개 여러분 구분해 두시고, 이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 허가 취소도 1년이라는 점 기억을 해 두세요. 자, 다음 생물테러 감염병 병원체 보유 허가입니다. 생물테러 감염병 병원체, 이렇게 위험한 것을 보유 허가할 수 있는 데는 어디겠죠?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생물테러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체를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누구의 허가를 받는다?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습니다.
자, 다음 고위험 병원체의 취급 기준입니다. 누구누가 고위험 병원체를 취급할 수 있냐. 이것들 뭐 연구와 관련된 사람들이 취급할 수 있죠. 이것만으로는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걸 본 적은 없는데요. 고위험 병원체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이런 각각의 법안들이 쭉 이렇게 보기로 제시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만 볼게요.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고등교육법 등등에 의해서 그런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하고 뭐 몇 년 이상 해당 분야에 경력이 있는 사람, 요런 분들이 취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 사람이 아닌 저 같은 사람 있죠. 그냥 뭐 간호사다. 혹은 뭐 그냥 뭐 법대 나왔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고위험 병원체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자, 고위험 병원체 취급 관련된 교육은요. 고위험 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은 고위험 병원체 안전과 관련된 이 안전교육을 매년 교육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전관리 교육을 뭐 6개월마다 받기도 하고요. 근데 고위험 병원체 관련돼서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 15강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그리고 고위험 병원체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감염병 감시에서는 실태조사하는 것들 그리고 역학조사 반 몇 명으로 꾸리는지 역학조사 과는 각각의 지자체에서 몇 명씩 두고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역학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내용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서 문제가 나올 때 꼭 정답을 잘 맞춰 가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16강에서 다시 만날게요. 안녕.